자, 7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데이터 속에서 고객의 목소리 듣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론 수업에서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감성 분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에드워즈 데밍이란 분인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QM, 즉 Total Quality Management, 전 세계 품질 혁신과 총체적 품질 경영을 주장하셨던 미국의 통계학자이자 경영학자인데요. 이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사람은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만큼 이제 데이터가 중심이 된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특히 예전에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는 엑셀이나 이런 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 공공 포탈 있죠. 빅데이터 포탈에 가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 있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감성 분석 쪽. 감성 분석이라는 뭔가 하면 거기에 그 데이터에 숨겨진 욕구들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가 2011년도에 SKT에서 만든 빅데이터 분석 그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제가 나름 그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SKT 부장님이 저에게 이 빅데이터 솔루션을 같이 판매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인사이트였었는데 어쨌든 뭐 대기업의 그 에이전트 그때 나왔던 그 모델을 제가 독립적으로 에이전시 계약했던 거는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이걸 가지고 써가지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에 봉착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맥락, 컨텍스트 분석을 잘하던 때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성 분석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가져다가 감성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때 이제 데이터들이 공개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때 주로 공개됐던 건 뭐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뭐 유튜브, 구글 검색 이 정도였었지, 실제 자기들이 가진 오운드 미디어, 즉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잘 공개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댓글이라든가 뭐그 트위터로 누군가 언론을 조작하면은 그 감성 분석 쪽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으나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발전하면서 2015년쯤 오면서 이제 그 솔루션의 용도가 어쨌든 이제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이 2011년도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궤도에 오른 건 한 2015년 정도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 즉 B2B 기업, 소셜 미디어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에게 판매를 해서 B2B 솔루션을 전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바야흐로 우리가 다 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의 생성형 AI가 나오면서부터 이 부분이 완전히 달라졌죠. 기존에 분석하는 AI가 제너러티브 AI로 바뀌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했잖아요. 방대한 틀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이 감성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감성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우리가 이런 댓글이라든가 뭐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긁어와 가지고 AI한테 감성 분석을 시키게 되면은 놀랍도록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의 힘과 우리가 이제 고객들 리뷰, 요즘 리뷰에 목숨을 걸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틱톡, 유튜브 이런 데서 그 별점을 5점 맞느냐, 1점 맞느냐, 이걸 때가 굉장히 회사의 그 브랜드의 존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성 분석이 뭔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가 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를 활용한 리뷰 마이닝 실습을 좀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전 데이터 분석 프롬프트 역시 10개를 여러분들께 알려주면서 이걸 직접 실습하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AI에 지시를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은 느낌이 아닌, 감으로 하는 게 아니죠.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시장 분석 능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감으로 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데이터로 갔었는데,
이 또 다시 다 데이터로 가보니까 결정적인 또 감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분야에 경험이 많고 이 실제 실전에서 활용해봤던 이 지역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만 어떤 이 데이터를 최종 선택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직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인간의 직관, 즉 감의 힘이 조합이 돼야지만 AI 시대에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다룰 건데요. 일단 비정형 데이터가 unstructured 데이터. 그럼 정형 데이터는 뭐죠? structured 데이터겠죠. 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마이닝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이닝이 채굴하다 이거잖아요. 채굴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무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는 엑셀 표에 정리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 데이터가 전체 80%를 차지합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AI를 분석형 AI를 주로 써온 시절에 오류가 많았었어요. 이 감성적인 부분을 잘 분석하지 못했었죠. 예전에 이제 SNS에서 막 사람들이 밈을 쓰고 할 때 우리나라 이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좀 애매한 게 많죠. 이게 거시기하고 머시기하다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뭐뭐 하지 아니하지 좀 없어 이거 뭐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것이 이런 좀 애매한 용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가 특히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뭐 붉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굉장히 변형어가 많잖아요. 사투리도 많고. 근데 외국에는 영어는 어떻죠? 그냥 레드예요. 끝이에요. 레드가 끝이죠. 거기 앞에 뭐 조어가 붙더라도 어차피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나라 그런 어려움이 언어적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학습시키기가 어려웠고 생성형 AI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글을 이렇게 잘 쓰지는 못했을 거예요. 생성형 AI니까 한국어도 얘가 다 학습을 해가지고 지금의 수준까지 글을 잘 쓰는 수준, 뭐든 더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그 비정형 데이터들 보면 일단 일반적인 텍스트를 말합니다. 리뷰, 댓글, 이메일, 채팅, 로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미지나 영상, 인스타그램 사진이나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 요즘에 이제 OCR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생성형 AI는 이미지를 읽어드릴 수 있죠. 영상도 다 분석해 주는데 예전에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고객센터 통화 녹음이나 음성 메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전에 막 그 회의록 쓰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었죠. 요즘은 뭐 클로버 노트라든가 뭐 다글로 같은 데에다가 그냥 회의록 그 음성 녹음을 직접 하던가 아니면 거기다 음성 파일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텍스트로 바로 바꿔줍니다. AI가. 그리고 AI 회의록을 모아주는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도 생성형 AI가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빙산의 일각밖에 못 봅니다. 사실 수면 위에 있는 것은 수면이 20%는 이제 정형 데이터들, 뭐 매출액이라든가, 뭐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할 때 방문자 수, 뭐 평점 평균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커요. 비정형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배송이 늦어서 하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악플을 단다거나 색감이 화면이랑 달라요 해가지고 이렇게 별점을 매기잖아요. 여러분들 쿠팡 같은 데 가보면 리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 리뷰를 조작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리뷰를 보고 신뢰성이 높으면 구매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서도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눌러주면 그 영상이 오히려 이제 신뢰성이 있다 해가지고 알고리즘에 노출되면서 더 많은 방문자를 모아서 시청 수가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재미없는 내용이라든가 자동화된 내용이라든가 누구나 뻔히 아는 거라든가 어디가 가져다 내용을 써가지고 저품질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요도 막 눌러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럼 알고리즘 노출이 안 되면 그 유튜브 채널은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도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면 뭐 10만 뭐 100만 만들어도 돈이 안 벌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정도만 가지고도 콘텐츠 조회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해서 한 15만 원 벌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한 2달 정도 테스트 겸 해가지고 2,000명까지 올려놓고 이제 지금은 이거 집중할 때가 아니다 해서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제가 홀딩을 시켜놨는데 어쨌든 유튜브 채널 저도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별점이 1점이 가치라는 게 뭐냐? 경쟁사의 악플은 나의 기회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키워드 마케팅이 이제 2010년도에 막 도입이 될 때 그때 막 가장 비쌌던 키워드가 삼성의 애니코라고 스타일 난다 했었어요. 이게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건데 그 편집샵 개념이었죠. 그때 스타일 난다가 그때 엄청나게 키워드가 막 한번 클릭 26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막 했었어요. 그래서 뭐 1,000억을 1년에 마케팅 비용으로 써서 뭐 3,000억인가 4,00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을 쓴 만큼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그런 시대에서 요즘 이제 리뷰의 시대로 넘어오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쪽에 이 별점 평가하죠. 또 네이버 지도나 구글 맵에 가면은 그 평가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별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좀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사한테는 이제 위기이고 평판 하락의 원인이지만 나에게는 보물 지도도 되고 있고 해결해야 할 페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경쟁사를 보면서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욕할 때 우리는 이제 항상 분석해보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분석 기술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감성 분석,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와 토픽 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성 분석이라는 것은 영어로 sentiment analysi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담긴 작성자의 감정 상태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중립이냐를 AI가 판단하게 하는 기술인데, 자, 그래서 배송이 3일이나 늦었어요. 최악입니다. 이러면 이제 부정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중립일 때는 어제 주문했습니다. 언제 오나? 이거는 뭐 나쁘다 좋다는 부분이 아니죠. 긍정은 뭐죠? 기다린 보람이 있네. 디자인이 너무 예쁘면 플러스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서 감성을 분석해 가지고 긍정, 부정, 중립의 가중치를 줘 가지고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토픽 모델링이라고 있는데요. 이 토픽 모델링은 수천 개의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를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AI가 굉장히 잘해요. 패턴이 있고 반복적인 것들을 AI의 가장 인지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회계사들이 저를 뽑아놨는데 이 회계사 수요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실습을 못하면 회계사 그 자격증을 취소당하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같은 경우가 이런 패턴이 있고 반복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데이터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서 한때는 뭐 공인회계사면 굉장히 돈도 잘 벌던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회계사의 신입들이 할 일을 AI가 에이전트가 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요즘 법무법인들은 이런 공인회계사 그 회계사 쪽 회사를 인수한데 법무법인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 시킨 다음에 이제 인원을 이제 반으로 자르게 되면은 수익률이 영업이익이 30% 40%까지 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잘 되던 데를 AI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만큼을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구조죠. 세무사도 마찬가지죠. 세무사가 힘든 이유는 예전에 잘 됐었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이쪽에 있는데 요즘 정부에서 세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관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세무사들한테 맡기는 게 기장 건수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세무사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고 변호사들은 뭐 아시겠지만 뭐 워낙 많이 지금 3만 명이 넘었고 매년 뭐 1,700명, 2,000명씩 계속해서 이렇게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가 좁아지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인 거죠. 그래서 지금 큰 로펌들이야 뭐 워낙 큰 돈을 수주하니까 그분들은 잘 나가는 거고 이제 아주 작은 영세 변호사들은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그래서 뭐 그리고 좀 요즘에 이제 또 리걸 뭐 AI 쪽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제 리걸 AI 쪽 법률 관련된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은 변호사들이 시간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미국은 이 어쏘 변호사들을 지금 다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는 수천 개의 리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주제를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픽에 의하면 배송 기사 늦은 파손하면 이 물류 문제다. 그다음 토픽이 가격, 가성비, 저렴 이렇게 나오면 가격 경쟁력이다. 그다음에 맛, 식감, 냄새, 짜다 이런 품질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모델링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시각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들어오는 차트로 변환해서 해야지만 이제 설득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여기 보이는 게 이런 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시각화 시켜주는 거고, 파이 차트는 오른쪽에처럼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 비율을 뭐 중립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막대 차트는 주로 다 알죠. 이렇게 막대로 다 파이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파트 3에서는 이제 분석 프로세스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어떻게 이제 수집부터 전략 수립까지를 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수집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닝. 이 마이닝이란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뭐 텍스트 마이닝 이런 말도 있었지만, 데이터 한 10년 전에 우리를 강타했던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 쪽에서 처음에 쓰던 말이 뭡니까? 비트코인 할 때 그때 마이닝이란 말을 썼어요. 최고다. 좀 재밌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비트코인 나왔을 때 처음에 또 많이 골드러시란 말을 썼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제 미국의 서부에 캘리포니아 주에 한때 골드러시가 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이제 말하면 비트코인은 금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광이란 말을 썼고 그 골드러시란 말을 썼고 채광이란 말을 썼어. 그게 이제 마이닝인 거죠. 근데 지금 본 비트코인의 가격을 봤을 때 진짜 금 맞죠? 그 당시에 나머지 뭐 잡코인들은 거의 다 망하거나 사기를 쳤는데 지금도 아직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는 남아 있으면 이게 금과 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표준이 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이런 디지털 자산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긁고 올까? 그 쇼핑몰, 네이버, 쿠팡, 아마존은 이제 요거 긁고 올 수 있게끔 얘네가 제공하고 있어요. 어떤 앱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래 팔아올 수 있고요. 앱스토어에서도 이런 거 긁어올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개인이 가서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가면 레딧 여기 굉장히 큰 데죠. 블라인드 카페 가가지고 어느 정도 공개된 카페 다 볼 수가 있고 SNS도 유튜브 댓글이라든가 인스타 해시태그를 우리가 긁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카피 앤 페스트예요. 가장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은 뭐 구글 트렌드라든가 네이버 빅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이 뭐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긁어와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분석 프로세싱을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로 하는 거예요. 너는 데이터 롤 주죠. 그다음 다음 리뷰 50개를 읽고 준 다음에 전체적인 감성 비율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다음 가장 많이 언급된 불만 키워드 세 가지가 뭔지, 고객이 칭찬하는 핵심 기능 세 가지가 뭔지 표를 정리해줘. 제가 그때 RTCF 아시죠? RTCF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엑셀이나 뭐 파이썬을 몰라도 지가 알아서 분석가지고 그래서 파이 차트도 그려주고 막대 그래프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도 만들어줘. 이러면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략 수립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분석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5Whys를 하라고 그랬죠. Why. 그리고 또 어떻게 5Whys하고 또 What을 정말 그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거. 항상 전략을 수립할 때는 왜, Why so, so why. 그런 다음에 어떻게 so what. 이런 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략 수립에서는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야 돼. 배송이 느리다.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당일 배송을 핵심 유저 스페셜 포인트 USP 유저 스페셜 포인트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욕구죠. unmet need를 발견하는 거. 설명서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를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은 이게 발견됐을 때 QR 코드로 연결되는 영상 가이드를 뭐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페인 포인트는 바로 이런 걸 삼고 보이지 않는 욕구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AI를 실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실제 실행해 볼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10가지 예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예시는 별도로 제가 실제로 실습하는 영상을 별도 영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자세히 따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런 거구나 정도만 지금 현재는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제 감성 분류하는 거에 이제 기초로 준비했고 항상 이제 롤이 들어가죠. 너는 데이터 과학자야. 다음 문장의 감성을 이런 키워드를 잘 알아야 돼요. 긍정, 부정, 중립 좀 하나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핵심 단어를 들어서 설명해줘. 저 문장은 색깔 여기 있죠. 색깔은 예쁜데 배송이 너무 늦어와서 화가 났어요. 다시는 안 시킬 듯. 자, 여기에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일단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정이죠, 그죠? 안 시킬 때. 그래서 그 이유의 핵심 단어를 이렇게 골라주는 거. 우리가 사람이 해도 되는데 AI 하게 되면 1초도 안 걸려서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능 개선 아이디어고요. 여기 보면 이제 롤은 너는 프로덕트 매니저야. PM. 그리고 아래 리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고객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기능 개선 아이디어 세 가지를 우선순위로 도출해줘. 자, 여기 데이터를 이제 붙여놓으면 거 실습하는 거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응대하는 거예요. 사과 메일 작성하는 거. 너는 이제 CS 팀장이겠죠. 사과니까 롤을 정해주고 제품이 크게 실망한 고객에게 이 불만 리뷰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 메일을 작성해줘. 고객의 화를 가라앉히고 적절한 보상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줘.
자, 리뷰에서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AI가 이에 통해서 답을 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통계를 내는 건데 이제 빈도수를 분석하는 거죠. 너는 통계학자야. 롤 아래 리뷰 텍스트에서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의 빈도수를 세워서 표로 정리해줘. 가장 많이 언급된 형용사가 무엇인지 알려.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뭔가 알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AI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브랜딩입니다. 이미지 분석하는 건데 너는 브랜드 전략가야.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해줘. 리뷰에 사용된 표현들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 워드 클라우드를 텍스트로 묘사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 신호를 위험 신호를 탐지하는 건데 너는 위기 관리자야. 리뷰 중에서 우리 회사의 평판에 치명적일 수 있는 안전 법적 문제 상해와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리뷰가 있는지 탐지하고 경고해줘.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긁어다가 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마케팅입니다. 고객의 페르소나를 추정해 보는 건데 지금 이런 신조어라든가 언급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와 라이프 스타일을 페르소나를 추정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외국어 리뷰 분석인데요. 글로벌 경쟁사를 분석하고 싶어 다음 외국어, 영어 이런 리뷰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안에 담긴 핵심, 감정과 불만사항을 외국어를 갖다 붙여넣기 해서 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성장으로서 주간 학습 계획표를 하는 거. 직장을 다니면서 파이썬을 독학하고 싶어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할 수 있어.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주 완성, 현실적인 커리큘럼과 스케줄을 짜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입니다. 이제 이걸 시각화를 추천하는 건데 너는 시각화 전문가야. 이 리뷰 분석 결과 긍정 40, 부정 30, 부정 60, 주요 불만, 배송 임원 보고서에 넣으려고 해. 어떤 종류의 차트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추천하고 그 이유를 말해줘. 자, AI와 함께 묻고 서로 답변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피드백을 서로 받으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메타인지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이제 파트 5 성찰 부분에서 좀 같이 성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은요. 자, 이번 주에서는 리뷰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은 경쟁사 제품의 리뷰 100개를 수집하고 AI를 분석하여 전략을 제안한다. 자, 우리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이제 서비스업을 하든 뭐 서비스업 또는 뭐죠? 자영업 해가지고 뭐 식당을 하든 또는 뭐를 판매하는 직업을 하든 그 가정을 해가지고요. 경쟁사 리뷰를 100개를 수집해 보는 거예요.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에서 가셔가지고 안 되면 이제 가상으로 이런 거를 AI한테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해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제 경쟁사 상세 페이지 URL 뭐 리뷰 많은 곳 보고 하면 좋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단계는 스크래핑이에요. 별점 1, 2점 위주로 리뷰 100개 복사하기. 100개가 너무 많으면 50개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팅인데 AI에게 데이터 입력 후 감성, 토픽 분석을 요청해보는 앞에서 배웠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스트래티지로 발견된 불만을 해결할 나만의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플렉션 레포트에서 포인트는요. 항상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데 했던 과정들을 데이터 같은 거 로우 데이터까지 같이 담아서 제출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잘했네요. 이런 부분은 어땠네. 이런 피드백 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떤 로우 데이터까지 주고 결과 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과제 제출의 의외성, 내가 예상했던 고객의 반응과 실제 데이터가 달랐던 점은 그리고 숨겨진 욕구죠.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는 무엇이었나. 그다음에 이제 AI 성능, AI가 인간의 미묘한 감정 등을 잘 파악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을 요약해 보면요.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는 날 것의 데이터에 진짜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별점 1점 리뷰는 경쟁사의 실수는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그먼트는 이제 감정의 온도를 데이터로 측정할 센티먼트를 제공합니다. 센티멘트는 이제 감성 분석이니까 감정의 온도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각화시키는 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 데이터는 시각화될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벌써 8주차, 다음 주가 8주차가 됐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중간 미드텀 이그잼이 있고요. 에세이 라이팅으로 대체합니다. 근데 실제 워크샵 제가 가르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100을 통동을 해가지고 이제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에세이 라이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은 이제 실습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